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임교선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에서 2018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 주요 연구 주제는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저희 기상청에서 이제 비를 예보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을 통해서 이제 수행한 그런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쉽게 왜 날씨 예측이 힘든가, 왜 비 예보가 힘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날씨 예보를 이제 매일 저희가 뉴스 끝에 듣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의 전국의 날씨, 그리고 대구 지역의 날씨, 그리고 한 주간의 날씨가 이제 뉴스의 끝에 항상 이제 날씨 예보의 결과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날씨라는 거는 뭘까?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있는 이 기후와 날씨 예보를 한다는 이 날씨의 차이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라는 건요, 여기 잘 쓰여 있듯이 하루하루 그리고 계절적인 기상 현상이 장기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장기간, 오랜 기간 축적된 것을 저희가 이제 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씨 예보에 이제 쓰이는 이 날씨라는 용어는 기상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날씨는 기상이다. 네, 그럼 이 날씨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의 대기의 상태를 우리가 날씨 그리고 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날씨 기상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의 우리가 이 대기,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시간마다, 날마다 또 우리가 있는 장소마다 변하게 되는 것이 이 기상 혹은 우리가 날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기상과 기후를 이제 항상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놀러를 이제 가려고, 가족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6월이지만, 뭐, 겨울철에, 내가 뭐 1월에, 제주도에 좀 놀러 가려고,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제주도에 이제 평균 온도 값을 이제 네이버나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의 평균 1월의 온도는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평균 기온선을 가리킵니다. 1월에 내가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려고 이제 가방을 이제 싸야겠죠. 짐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 날씨는 좀 어떤가? 대구에 비해서 날씨가 기온이 좀 높은가, 낮은가, 어떤 옷을 챙겨야 되나 하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평균 기온 1월이 한 뭐 5도 된다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5도에 맞는 좀 점퍼나 좀 두터운 점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방에다가 이제 꾸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얻은 이 정보는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장기간 동안 30년 동안의 기후값입니다. 30년 동안 제주라는 지역에서 이 관측소 지점에서 30년 동안 동일한 지점, 동일한 곳에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뭐 10분마다 관측을 30년 동안 해서 걔네들을 다 평균한 값을 봤더니 걔가 5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도에 맞는 옷차림을 이제 제가 막 쌌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이제 놀러를 갔더니 조금 그림이 너무 올라와 있는데 23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2020년 1월 7일 날 이제 그 제주의 서귀포시에 1월인데 유채꽃이 활짝 이렇게 펴 있고,
그다음에 이날 기온이 23.6도까지 한낮에 올라가면서 이 제주 지역에서 관측한 이래로 97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 기후 정보를 보고 5도에 맞는 이제 옷차림을 이제 좀 얇은 패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싸가지고 갔더니 그냥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죠. 온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행에 어떤 옷을 싸야 되겠다 뭐 이런 대비를 좀 해 갈 수 있지만 이러한 기후 정보 자체로는 이 상황처럼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를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날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좀 쉽게 기후랑 기상 혹은 날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날씨라는 것, 기상이라는 것의 예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 뉴스 끝에 나오는 이제 날씨 예보, 기상 예보에 뭐 이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얘는 우리나라에 이제 위치한 특정 지역에서 레이더라는 관측 장비를 두고 이제 대기상에 있는 어떤 강수 입자들을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표출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이 현재 상황을 알면 내일의 예보가 바로 나올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뭔가 붉은색이 있네, 이쪽에. 그죠? 여기 붉은색이 있고 여기 남쪽에도 조금 뭔가 붉은색이 있어서 여기 뭔가 비가 내리겠다. 1시간 뒤에는 어디 비가 내리지? 한 여기가 내릴까? 아니면 뭐 대구 지역에 와서 이제 대구에 비가 내릴까? 이렇게 내 스스로 그냥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현재 관측만으로는 우리가 내일에 혹은 일주일 뒤에 날씨를 예측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보에서 보는 뉴스 끝자락에서 일기 예보에서 보는 내일의 날씨, 일주일의 날씨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이 되는 거냐 하면요.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관측을 통해서 예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관측을 통해서 어떤 수치 예보 모델에 포함된 어떤 수치 예보 과정이 포함이 되고 그 수치 예보의 결과를 통해서 예보관, 기상청에 있는 예보관들이 내일에 혹은 일주일 뒤에 날씨를 이제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뭐 자료동화라든지 뭐 분석, 뭐 수치예보 모델 이런 게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좀 생소할 것 같고 또 이쪽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께도 좀 생소한 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관측이 예보가 되게까지 만들어주는 이 수치 예보라는 게 무언지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관측이라는 건 관측이 있어야지만 요 자료동화가 뭔진 모르겠지만 자료동화 분석이 뭔진 모르겠지만 요 관측이 있어야 뭐 이런 걸 한대요. 자료동화라든지 뭐 분석을 한대요. 그럼 먼저 이제 관측이 주어져야 될 텐데 관측은 굉장히 다양한 관측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에서도 관측을 하고요. 해양의 어떤 대기 상태를 관측을 하고요. 상층에서는 비행기가 떠서 요 상층의 대기 상태, 상층에 지금 구름이 있는지, 상층의 온도는 몇 도인지, 상층의 기압,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합니다. 또 지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라는 관측 자료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대기 중에 구름이 있는지, 대기 중에 강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밖의 우주에서 이제 이런 세틀라이트 위성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돌면서 혹은 전 세계를 이제 돌면서 전 지구의 이제 대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실습으로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존대라는 겁니다. 이제 존대는 지상에서 이제 대기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즉 대기의 어떤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바람 이런 거를 관측할 수 있는 거를 밑에에서 이제 이런 풍선에 매달아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요 풍선에 매달린 요 관측기기가 지상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지상은 지금 몇 도, 그 위에는 몇 도, 그 위에는 몇 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기의 온도도 재고 바람도 재고 그 다음에 습도 얼마나 습한지 이런 것들도 재게 됩니다. 혹은 이런 존대를 지상에서도 띄울 수 있지만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드롭 존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요 상층에서 요런 애를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위에서부터 이제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온도도 재고 마찬가지로 습도도 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관측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측이 됩니다. 그럼 이 관측은 이제 미래는 모르겠죠. 지금 현재 상태만 아는 거예요. 현재 상태. 근데 이런 관측 자료들이 아까 뭐 제주에서 처음 1927년부터 이제 관측이 됐다, 23년부터 이제 관측이 됐다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뭐 23년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뭐 1900 초반이나 아니면 좀 선진국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 이런 관측들을 지상 그리고 항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위성을 통해서 이제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대기 상태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현재의 대기 상태를 알게 되면 그 현재의 대기 상태를 가지고 예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동화라는 걸 합니다. 자료동화.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요. 이 자료동화라는 거는요. 이 관측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관측 지점이 균일하게 모든 전 지구에 분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서울 근처 수도권에 굉장히 관측 지점이 많아요. 대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을 벗어나면 그 관측하는 지점이 이제 조금 성기게 드문드문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을 띄어서 관측을 해야 되니까 더 육지보다 더 드문드문하게 더 성기게 관측 지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굉장히 균일한 격자에다가 관측 자료들을 놔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보를 하려면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 수치 예보 모델은 이렇게 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격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지구를 균등하게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네, 나눠놨어요. 그럼 이 균등하게 나눈 이 점마다 관측, 현재 상태, 현재 대기 상태를 알려주는 관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균등한 지점마다 고르게 관측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동화라는 거는 현재 상태, 현재 대기, 관측을 통해 알게 된 현재 상태들을 요 격자점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놔주는 거를 우리가 자료동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측된 거를 요 격자점, 요 균일하게 놔줬어요. 지금 온도는 여기는 7도고 여기 온도는 6.5도고 여기 온도는 6.3도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다 균등하게 나눈 다음에 그 점마다 다 현재 대기 상태들을 알려줘요. 입력해줘요. 그럼 걔가 처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네, 출발점이 됩니다. 그 출발점으로부터 모델을 가지고 어떤 수치예보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출발시켜요. 네, 모델 이제 예측해라. 너 지금 현재 대기 상태를 내가 너의 이 매 격자 점마다 알려줬으니까 미래의 온도를 이 격자점마다 미래의 강수량을, 미래의 습도 값을
알려달라라고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이 수치 예보 모델은 현재 온도 값을 알면 그럼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자면. 그럼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건요. 전지구 모델도 있고 이렇게 전지구를 다 예측해주는 모델이 있고요. 우리나라만 예측해주는 모델이 또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 수치 예보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우리가 아는 자연 현상들을 여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이 모델 안에다가요. 태양 복사, 태양빛이 내려와서 땅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죠? 네. 그리고 지면 근처에서 맴돌이, 난류에 의해서 지면 근처에서 물질들이 섞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떤 구름 씨앗으로 구름이 생성되고 그 구름이 커져서 비가 내리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아는 이런 자연현상 과정들이 다 이 수치예보 모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예보 모델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모수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모수화, 이런 자연현상들을 모수화시켜서 수치예보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 수치예보 모델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치예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수치예보 모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보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 수치예보 모델을 빌려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서 수치예보 모델을 또 빌려와서 돈을 주고 빌려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에서 빌려다 쓴 모델이 우리나라에 잘 맞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하에 우리나라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날씨 예보 모델 이름이 뭐냐면 킴입니다. 킴.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김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코리아 인테그레이트 모델에서 이제 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날씨 예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최근에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이제 영국 모델과 함께 우리나라 모델을 가지고 날씨 예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굉장히 최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모델인 킴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좀 역사가 짧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2011년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뉴스 끝에 나오는 날씨 예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보는 그러면 몇 킬로로 돌리냐 하면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 자기만의 예보 모델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처음에 일본 모델을 들여다 썼고 그 다음에 영국 모델을 들여서 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유럽도 자기만의 모델이 있고요. 미국도 본인만의 모델이 있고 중국도 또 본인만의 모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국가 정도가 자기 나라만의 이 수치예보 모델이 있고 그 중에 한 나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이제 수치예보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8km라는 해상도가 뭐냐면요. 이 격자 간격입니다. 이 격자와 아까 제가 저 격자, 이 격자 사이의 간격이 8km가 되는 그런 수치예보 모델을 현재 현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10km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고해상도 10km, 대부분 10km인데 우리나라 이제 8km로 지난달부터 현업으로 이제 모델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잘 보면 이렇게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는데 왜 예보는 안 맞나 뭐 이런 기사들 혹은 댓글들을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보 정확도와 실은 슈퍼컴퓨터는
실은 딱히 1대1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 슈퍼컴퓨터는 이제 계산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의 해상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격자를 더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전 지구를.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원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해상도 모델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전지구 모델이 이제 110km였으면 이제 현재는 10km까지,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는 8km까지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말은 제가 오늘 그 챗GPT로 아까 전에 잠깐 만들어 달라고 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게 조금 근데 이게 잘 저해상도로 안 보이네요. 이 약간 이 스크린의 해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저해상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똑같은 장미인데 이제 저해상도로 그림 보여주는 것과 이제 고해상도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상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블러하게 보였던 이미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이미지를 보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전라도 지역을 다 뭉뚱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예보가 됐던 게 상세하게 이제 구로 나누어서 이제 상세하게 지역 예보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보를 하게 되는 게 요 해상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좋은 거를 도입했다고 해서 예보가 정확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더 상세한 지역을 예보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컴퓨터 사양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요 장미가 그려져야 될 곳에 뭐 백합이 그려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틀린 거를 갑자기 슈퍼컴퓨터가 좋아져서 고해상도로 만들었다고 예보가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면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요 강연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서 본 자료인데요. 2025년 6월 7일 이제 6시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봤더니 이렇게 기상 예보를 기상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7일, 18일인데요. 이 23시에는 이렇게 강수가 여기를 이제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이제 예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주 예보도 해줍니다. 2주 동안 전지구적으로 어디에 강수가 좀 많이 오고 평년에 비해서 즉 기후값에 비해서 어디에는 좀 비가 적게 올지 이런 예보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먼 미래에 그리고 이제 2주까지 이제 예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주 예보를 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날씨 예측을 위해서는 2주까지 예보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럼 2주까지 예보가 신뢰할 만한가? 라는 조금 더 좀 슬라이드를 건너뛰어서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주 뒤에 뭐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3주 뒤에 뭐 예보를 내기는 하지만 그 예보는 잘 맞지 않습니다. 네, 잘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이 바로 예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거를 통해서 수치 예보의 격자점마다 현재 관측 자료를 넣어주고 그 현재 관측 자료를 넣어서 모델한테 이제 예보해라 라고 모델한테 이제 예측을 이제 시키면 그 모델이 하루 1시간 뒤, 2시간 뒤, 2주 뒤에 이제 예측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럼 그 예측 결과를 바로 또 예보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고려합니다. 여기는 조금 산이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좀 안개가 더 많이 껴. 여기는 뭐 조금 더 이제 다른 지역보다 빈지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해. 그리고 온도가 좀 한낮에 많이 올라가.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예보관들이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치예보 모델들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킴이라는 모델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예보관들이 계속 이 킴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고 킴이 내일에 어떤 예측을 했어요. 그럼 내일이 돼서 이제 관측된 값이 있겠죠. 내일이 되면. 그럼 그 킴이 예보한 값과 관측된 값을 서로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이 킴 모델이 강수량을 좀 많이 예측하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예보관들이. 예보하고 또 관측값이랑 시간이 지난 후에 살펴보고. 그래서 킴 모델은 약간 예를 들면 관측보다 강수를 많이 모의하는 경향이 있네. 대구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좀 보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걔를 보정해서 킴이 내일 대구 지역의 강수가 뭐 20mm 온다고 했는데 얘는 조금 강수를 대구 지역에선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20mm 말고 18mm로 예보를 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수치 예보 모델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관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레이더 자료가 있는데 그 에코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약간 그런 양상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보관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보가 나오고 이 예보를 방송 매체나 웹을 통해서 이 날씨 예보를 배포를 하게 돼요. 여기는 저희 TBC에서 있는 기상캐스터인데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었는데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다고 1학년 때부터 이제 상담 때 항상 말하더니 결국은 기상캐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캐스터가 돼서 이제 저희 그 대기과학의 그런 지식들을 잘 살려서 이제 예보를 하고 있고 TBC 보시면은 거의 매일 나오더라고요. 이현정 기상캐스터가 이제 예보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날씨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날씨 예측이 그럼 뭐 수치 예보 모델을 잘 만들면 될 텐데 그리고 예보관에 조금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 예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틀리지? 왜 좀 예보가 안 맞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보 스코어를 보면요. 과거 20년보다 현재가 훨씬 예보의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그만큼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조금 더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유난히 이제 내가 놀러 가려고 하면 비 안 온다고 했다가 비 오고 약간 이러면 또 더 내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럼 날씨 예보가 왜 그럼 자꾸 틀리는가? 제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틀리긴 틀리니까 왜 틀리는가,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남은 한 2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구름들, 저 하늘에서 구름 알갱이가 서로 부딪혀서 빗방울이 되고 그 빗방울이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갑자기 쪼개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관측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을 다 수치예보 모델에다가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이 대기가 혼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요. 나비 효과라고 해서 이 혼돈적인 특성 때문에 2주밖에 예보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가 오늘 아까 그 탄소 제로와 관련된 실습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km밖에 차이 안 나는 지역은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는데 그 옆에 지역은 굉장히 맑은 그런 극단적인 기상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옆 동네는 옆 나라는 굉장히 가뭄인데 바로 옆 나라는 막 홍수가 오고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고 또 평균적인 어떤 대기의 상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지식으로 지식이
이제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이 수치 예보 모델에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변화를 잘 파악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씨 예측이 힘들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예보 모델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 태양 복사가 내려져서 바닥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닥 자체도 모든 대기층도 이제 0켈빈 이상은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에 요 장파 복사가 이렇게 다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태양 복사, 그 다음에 지구 복사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런 바람이 이렇게 휘고 지표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뭐 세지고 뭐 약해지고 이런 현상들. 근데 구름이 커져서 빗방울이 돼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모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상세하게 아직까지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예보 모델 내에 얘네들을 잘 아직 표현해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의 혼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뭐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이제 얘는 상관없이 이 방정식이 이 첫 번째는 이제 3차원으로 3개의 방정식이 있고요. 4개, 5, 6, 7개, 총 7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를 예측해요. 상태를 예측해요. 수치예보 모델이. 요 방정식이 7개고 그 다음에 미지수, UVW, 즉 바람, 온도, 기압,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여기 아디아비티 히팅 레이트 이런 것들 그 미지수도 7개이기 때문에 얘는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떤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코드화돼 있어서 수치예보 모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푸는데요. 이 방정식이 이제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방정식이 어떤 선형 시스템이 아니에요. 즉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뭐 7을 주면 뭐 7이 나오고 뭐 내가 뭐 14를 주면 뭐 14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냥 1배수던지 아니면 내가 3을 주면 6이 나오고 4를 주면 8이 나오는 것처럼 뭐 2배수로 그냥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는 게 이제 선형 시스템인데요. 요 대기는 요 지배방정식 자체가 그런 선형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혼돈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수치예보 모델을 처음 출발시킬 때 현재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 딱 관측이 요만큼, 여기 이 점이었어요. 근데 이 관측이라는 게 관측 자체도 오차를 갖게 됩니다. 관측 기기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관측 기기가 보정이 잘못되면 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관측된 값을 아까 격자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작게만 이 관측 처음 출발점을 삐뚤게 이렇게 가면 차후에는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대기의 혼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대기를 기수라는, 그러니까 대기를 이제 표현해주는 이 방정식 자체가 선형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최종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요 지점과 요 지점처럼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선형 시스템, 대기를 지배하는 요 시스템이 비선형 역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초기 조건을 줘도 이 오차가 시간이 될수록 굉장히 이제 증폭돼서 예측성이 감소의 원인이 되고 이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얘는 에드워드 로렌츠에 의해서 이제 제시된 이론이고요. 이 에드워드 로렌츠에 의하면 완전히 완벽한 수치예보 모델과 완벽한 관측이 주어지더라도 대기의 혼돈적인 특성 때문에 날씨 예측 가능성은 약 2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 상태를 이제 첫 번째는 여기서 출발을 시키고 두 번째는 얘보다 조금 밑에서 출발을 모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 밑에서 모델을 출발을 시키면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예보가 가게 돼요.
즉, 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어떤 대기의 예측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게 이 대기의 어떤 혼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 예보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대기의 상태가, 평균적인 상태가 변하고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극단적인 현상들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혹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제가 이제 2권을 가져왔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애기한테 사준 그 책을, 초등학교 2학년이나 애한테 사준 책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거를 이제 되게 재밌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책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후가 정말 변하고 있을까? 기후가 변한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기후는 정말 변하고 있을까? 라는 겁니다. 관측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반도에서도 100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측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온도 변화가 한 0.18도 정도 10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100년 동안에. 네.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떤 그냥 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태양의 활동 때문에, 태양의 흑점이 그런 많았다 줄었다 하는 그런 태양의 활동 때문에 그냥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예전부터, 최근 1800년부터 보지 말고 지구가 탄생한 4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자.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현생 누대만 5억 년 전 고생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고생대 때는 보시면 이제 지금보다 뭐 온도가 높았던 때가 존재했었어요. 네, 존재하고 뭐 공룡들이 살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기온이 요랬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만 보시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대가 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피크가 엄청 크게 튀고 있어요. 네. 뭔가 흐름과 맞지 않는 굉장히 온도의 증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생대 후기에 보시면 여기 LGM이랑 그 다음에 이제 YD라는 라스트 글래시어 맥시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영거 드라이 아스기라는 약간 좀 온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가 존재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정말 기후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요 영거 드라이 아스기 YD라고 한 요 때는요, 그 영화의 주제였기도 해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유명한 2004년도 영화이기는 한데, 얘가 이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얘는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북극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다른 지역보다. 네, 어떤 양의 피드백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온도 올라가는 것보다 북극의 온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라요. 네, 그래서 이제 북극이 굉장히 그런 기후 변화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그린란드 얼음이 녹아요. 녹은 이 민물이, 즉 짜지 않은 어떤 싱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원래 이제 연렴 순환에 의해서 유지됐던 이 그레이트 오션 컨베이어 벨트가 약화가 되게 됩니다. 즉, 바닷물이 짜면 이렇게 깊게 얘가 가라앉아서 이렇게 크게 이제 순환이 될 텐데, 이 순환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민물이 너무 바다로 많이 들어가서 이 연렴 순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따뜻한 애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이 따뜻한 해수가 이쪽 유럽으로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따뜻한 애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유럽 지역에 빙하기가 이제 찾아온다는 게 요 투마로우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가 진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그래프를 봤어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래프를 봤더니 현재 이상하리만큼 기온이 팍 튀고 있는 게 실제 보여요. 그러면 왜 이 기후가 변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 기후를 변하게 만들까요? 이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 태양의 활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태양의 활동과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가 맞지 않아요. 그죠? 전혀 맞지 않죠. 네. 그리고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올라오면서 하향하는 태양 복사를 막습니다.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네. 큰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이렇게 온도가 이제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 변동성은 약간 조금 복잡한데 내부 변동성 중에 하나 예시는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온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인위적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든 무언가가 지금 온도를 높이고 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실제 보면 이 이산화탄소의 이 농도랑 기온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랑 이 지구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일치해요. 그러면서 이 해수면의 고도도 올라갑니다. 얼음이 녹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따뜻하게 되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 CO2의 배출량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또 애뉴얼 사이클이 어떤 시즈널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죠? 약간 5, 6월에 CO2가 많이 나왔다가 다시 좀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여름철 줄라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자라면서 이제 이 광합성 때문에 이 CO2가 줄고 다시 또 이제 겨울철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 연료에 의해서 다시 CO2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계절 변동성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CO2가 증가하고 있고 이 CO2의 증가가 지구의 온난화,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보면 북극의 해빙이 계속해서 녹고 있어요. 북극의 해빙이 보시면 요 주황색 선이 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선인데 얘를 조금 더 이제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 북극의 시아이스 얼음의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옅은 색이 1979년부터 89년이고요. 짙은 색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거든요. 보시면 이 얼음의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녹으면서 이 얼음의 두께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확연히 관측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CO2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북극의 해빙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은 상승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후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2024년에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어디에서 이제 발생했나라는 걸 이제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센 태풍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큰 강우량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폭염이 오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산불이죠. 이제 대구도 이제 최근에 산불 때문에 저희가 봄철에 많은 그런 피해가 존재했었는데요. 이제 얘가 되게 건조해지니까 이제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습해지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춥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더워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세계가 다 더워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웃긴 한 예를 들자면
그 미국에 막 한파가 추운 날들이 이제 막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때 말고 이제 전때 이게 무슨 온난화냐,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는 다 거짓말이다. 무슨 온난화인데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춥냐라고 막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을 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 봐라, 이게 지금 미시간에 보면 이렇게 지금 다 얼어붙고 지금 막 영하 몇십 도고 막 이러는데 무슨 지구가 온난화냐, 지금 지구 냉각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다 뻥이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를 한 4년 좀 넘게 했는데 저희 이제 보스들도 지금 막 잘리고 있어요. 기후변화 연구했던 그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수백 명 지금 잘 잘렸고, 근데 막 그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관들도 지금 막 없애려는 그런 또 조짐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이제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된다,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미국에 이렇게 그럼 추워졌을까? 왜 그럼 지구온난화인데 그럼 왜 추워졌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북극 지역에는 이렇게 센 어떤 제트기류는 센 바람을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하는데요. 이 북극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찬 공기가 있겠죠. 이 찬 공기가 어떤 이 센 제트 안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트는 이제 어떤 이 제트의 그런 세기는 이 온도에 조금 비례하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좀 어떤 대기과학적인 지식에 좀 들어가는데 설명이 여기랑 이 밑에 지역이랑 요 위에 지역이랑 온도 차이가 크면 얘가 되게 세요. 세서 찬 공기를 잘 가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북극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극과 요 중위도의 온도 차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온도 차가 약해지면 이 제트의 세기가 약해져요. 네,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가 세게 여기를 돌면서 찬 공기를 가둬야 되는데 이 제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그래서 북극에 가뒀던 찬 공기를 밑에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반구에 있는 요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지금 여름이어서 뉴스가 없어서 이제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뭐 북극진동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아틱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오고, 한파가 있을 때마다 요 북극진동 때문에 지금 막 춥다, 그런 뉴스 예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북극진동. 이 제트의 세기가 이제 세면은 이게 양이다. 뭐 북극진동이 양의 값이고, 요 제트의 세기가 약해지면 이 뭐 북극진동이 음의 값이다.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극진동의 값이 음이 되면 이렇게 추워지겠죠. 중위도가. 여기 갇혀있던 차가운,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제트가 약해지면서 밑에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한파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북극 진동 지수인 AO가 음의 값,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추워져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증거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농경지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사과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많이 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윗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여기 이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했던 귤을 이제 이쪽 남부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호우도 많이 발생하고 고온 현상도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후변화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아니죠. 저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기후변화 대응에는 이제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이 기후에 그냥 적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의 주 재배지가 사과 재배지가 더 북상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재배지를 그냥 변경시키는 어떤 적응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이제 감축 활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CO2를 이제 포집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있고, 뭐 전기차, 이제 친환경 차로 이제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이제 농업인 경우에도 이제 그런 재배지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인공강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일부러 이제 강수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육적인 활동 오늘도 이제 해주셨지만 저희가 저희 집 근처에서도 이제 지난 주말에 6월 7일날 환경의 날 기념 행사로 이런 이제 어떤 다시 쓰기 비닐을 쓰지 않고 어떤 파우치 가지고 다니기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나 보면 많이들 아시는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얘도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기후 조절 물질을 막 뿌린 거예요. 냉각시키기 위해서. 근데 너무 많이 뿌려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뿌려서 계속 이제 추운 날이 와버린 거죠. 잘못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물질의 부작용으로 빙하기가 이제 찾아왔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공학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술적 조정을 우리가 이제 지구공학,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좀 웃긴 얘기,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때 식물로 이제 바다를 이제 비옥하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태양광선이 이제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를 방출하기 위해서 우주에다가 반사거울을 설치를 하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실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상연구소에서. 나라호라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그 비행기의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비행기 날개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포를 이렇게 막 터트려요. 네, 터트려요. 날아가면서. 터트리는 게 이제 구름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구름 씨앗을 대기 중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이 구름 씨앗이라는 거는 구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비가 안 오는 환경에서 구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씨앗을 비행기를 통해서 뿌려주고, 그러면서 이 구름들이 성장해서 실제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